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내일 오전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함께 소환되는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 진료에 연루된 핵심 인물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탄핵 사유를 부정할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영태 녹음 파일의 실체를 추가로 집중 분석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 곳곳에는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 녹음 파일 2천여 개를 증거로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파일들이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북도 방연비행장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에선 정상회담 중이던 미국과 일본 정상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싼값에 탈 수 있는 알바버스도 등장해 인기입니다. 청년들의 고단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내일 재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주 만입니다. 이 부회장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접 관련이 돼 있죠. 박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석연찮은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 소환을 앞당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조사를 구걸하듯 하지 않겠다. 하지만 뇌물죄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검이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 먼저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이 부회장 내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달 조사 때와는 다른 내용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겠죠? 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처음 부른 게 지난달 12일입니다. 내일 조사는 그러니까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의혹을 내일 이 부회장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검이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이제 보강 수사 기간 동안 새로 확인한 게 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떤 겁니까? 예,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의 대가성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한 계열사 합병 문제 해결인데요. 특검은 앞서 수사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도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삼성에 특혜를 주는데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실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일지를 통해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그리고 청와대 압력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청와대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정부기관까지 동원해서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삼성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도 청와대가 공정위 결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이미 받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은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도 피의자로 소환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상진 사장을 같은 날 부르는 건 특검에 여러 가지 수사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예, 말씀대로 특검은 내일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인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를 각각 소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에 삼성이 거액을 지원한 과정 이걸 주도했는데요. 특히 황 전무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김재열 라인으로 교체해라라고 언급을 한 뒤 이 일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만약에 내일 이 부회장이 끝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 두 사람의 진술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특검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을 피의자로 지금 소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밝힌 게 바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향후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소환 직전에 삼성 임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특검은 오늘 대통령 자문위였던 김상만 씨도 불렀죠. 어떤 부분이 조사 대상입니까? 네, 특검은 이 김 씨가 자문위가 되기도 전에 청와대를 무단 출입하면서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 씨 본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또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위를 각각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정기환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선 진료 수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그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우선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분명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가 중요한 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이 됐기 때문이죠. 특검은 3주 동안 삼성과 청와대의 고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이 공정위에 부탁을 하고 그런 뒤에 다시 청와대가 삼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마무리되자 순환출자 규제 관련 사후 조치가 이슈로 떠오릅니다. 2013년 말 만들어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때문에 합병한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 계열사들이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직후 곧바로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 계열사인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공정위 발표에선 처분 주식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 삼성을 돕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관련 의견을 받아 실무진에 전달하고 삼성 관계자까지 만나 관련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공정위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특검 수사 또다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은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특검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시작이 안 돼서 미리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기각 사유에 맞춰서 보강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재청구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이 기각 사유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청구하기에 특검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서준 기자 얘기대로 먼저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예정대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청와대가 이제 석연찮은 이유로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좀 절차가 꼬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조사가 2월 초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고 예. 수차례 거쳐서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면 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간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이 부회장을 소환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예.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좀 빠르게 해준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되면서 그 대통령 측에서는 마치 이게 모든 혐의가 없어진 것처럼 영장이 기각된 걸 그래서 여론전을 펴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박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기업에게 돈을 받아낸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가 적용이 돼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적시가 돼 있고요. 예. 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이 혐의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예. 또 이 구속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사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아닌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사이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이소준 기자 얘기대로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건데 이전에 뭐 그 여론전에 이미 많이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특검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근데 뭐 3주 동안 상당히 많은 보강 조사를 당연히 했겠죠. 예, 방금 박민규 기자가 이 대가성과 이 부정한 청탁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수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박근혜 정부가 도와준 부분, 이 부분만 뇌물의 대가와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근데 당시 삼성 측은 합병이 이미 성사된 뒤인 7월 25일 이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대가성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 3주 동안은 합병 전과 후 과정을 모두 보강 수사를 했는데요. 실제 합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 삼성의 지주사 전환 과정,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공정위 금융위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공정위 쪽 그 고위 관계자들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죠. 이 부분도 역시 합병과 관련이 된 부분이죠. 예, 삼성이 처분해야 할 이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든 과정, 예. 그리고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 지주사로 만들기 위한 그 준비 과정, 이 두 과정을 특히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바가 없고 또 기업이 감독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도 기업이 공정위나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걸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와 공정위 그리고 삼성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뇌물의 고리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독기관에게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청와대가 나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삼성의 의견 전달 과정에 나섰는지인데 청와대가 이 개입해서 진행을 했다면 뇌물의 대가성 또는 부정청탁의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최상목 청와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예. 그 김상조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이 김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당시 김 교수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삼성의 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인데 삼성의 소유 구조는 매우 복잡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특검도 이런 이론적 배경을 진술로 확보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삼성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건 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이런 주장을 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 논리도 개발을 했겠죠.
예, 삼성은 피해자다라는 논리였는데요. 그렇죠. 예, 특검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삼성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박상진 사장과 최 씨가 독일에서 만나서 우회 지원 방안과 정유라 씨에게 새말을 사주자는 논의를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 뒤 얼마 뒤에 정유라 씨가 블라디미르라는 수십억 원의 명말을 새로 타게 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JTBC 태블릿 PC가 보도된 10월 24일 이후 10월 26일에 황성수 전무가 박상진 사장에게 금일 중 내부 결제 후 내일 송금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낸 부분도 주목을 하고 예.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블라디미르와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삼성과 최순실이 일종의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거래가 이제 촘촘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이제 내일 확인을 하게 되겠군요. 자,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의 실체를 오늘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이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도 나옵니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서 그 친분을 이용했다는 건데 심지어 대통령은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7일 고영태 씨는 김수현 씨,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VIP는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 결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특히 고 씨는 글씨 하나, 연설문 토씨 하나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오케이 했다고 설명합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토씨 하나까지 수정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대화가 있던 시점은 2015년 1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 씨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접촉을 전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1시간에 2-3번씩 전화 통화를 하다가 손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그럼 안 된다.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고 씨는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해 줍니다. 또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각종 인사에도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집니다. 고 씨는 VIP가 신임해봤자 VIP가 쳐낼 사람은 최순실 말 한마디면 따내는 것이라며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고 소장이 믿는 사람은 VIP와 나라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이번 사건이 고 씨 주도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녹취 파일에서는 최 씨의 국정 개입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번 사건의 판을 뒤집겠다 그러면서 제시한 고영태 파일, 이게 도리어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라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대화 파일에는 최순실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모든 사업의 사실상 결정권자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최순실 씨 사무실. 고영태 씨와 류상영 WK 부장, 김수현 고원기획대표, 그리고 3급 공무원인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모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아부다비 문화원 인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철 문체부 보좌관은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해 아부다비 문화원장이라고 말한 뒤 K 입장에서 잘 봐. 여기 위에 아주 위에 회장님 있지. 제일 꼭대기에라며 최순실 씨를 언급합니다. 검찰은 이 대화에서 K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보다 최순실 씨가 더 위에 있는 걸 의미한 겁니다. 최 보좌관의 말에 대해 류 부장은 없어 하며 역시 최순실 씨 위에 아무도 없다는 취지의 말로 동조합니다. 최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에 대해 최 씨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당시 모인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평소 공직 인사를 추천받으면서 진보 성향이나 현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은 제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바로 고영태 파일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통해서 검찰에 녹취 파일 제출을 요청한 건 역시나 시간 끌기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까지 12번 진행된 변론 때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로 정상적인 재판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했던 게 지난 9일의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 장면을 박병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지난 9일 탄핵 심판 변론에선 헌재 재판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 회사 더 블루케이 전직 대표 조성민 씨에게 급여 내역을 캐묻자 우선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이미 조 씨가 답변한 내용을 다시 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효율적인 신문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단이 직원들의 급여 출처까지 따지고 들자 이번엔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질문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이어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느냐며 핵심으로 들어가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탄핵안의 본질을 다루는 데 집중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이날 조 씨는 2시간 동안 증인석에 섰는데 재판관들은 이런 식으로 모두 17차례나 대리인단의 질문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 측은 두 달 동안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자,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지금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있다. 물론 대리인단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무더기 증인 신청이었죠. 네,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이 8차 변론 기일에 한꺼번에 무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예. 이 재판관들조차도 이들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또 지난 1일 10차 기일 때도 다시 추가로 증인 15명을 신청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증인들이었죠? 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에게 강요나 압박 그리고 이 뇌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증인들을 추가로 예. 신청한 경우인데요. 이 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이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된 기업들로부터 미리 자료를 받은 뒤에 직접 말씀 자료를 썼는데 예. 이상하게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 대통령에게 사실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도 시간 끌기를 위해서 증인으로 추가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불리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이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부르는 게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아서 증인이 늘어날수록 이 변론 기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헌재가 증인 8명을 추가로 받아주면서 변론 기일도 5차례나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도를 했던 그 고영태 파일,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라는 걸 갑자기 꺼내면서 판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체는 지금 보면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자료지 않습니까? 자, 이걸 헌재에서 받아달라 했던 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네, 검찰이 이미 한참 전에 입수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탄핵 심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왜 들고 나오냐, 이런 이게 수상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 고 씨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또 탄핵 심판의 본질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파일 분석에 드는 시간을 좀 더 끌어보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면 최순실 위에는 아무도 없다,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얘기를 했고 최순실이 없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파일에는. 그런데 이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별다른 영향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일 내용을 보면 오히려 최 씨의 국정농단을 강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쪽에 더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이 더 많고 예. 이미 검찰에서도 이 핵심 내용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앞서 증인 신청을 이렇게 무더기로 한 것처럼 시간 벌기용 그리고 물타기용이 아니냐라는 이런 예.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죠. 대통령에게 불리하더라도 시간만 먼저 끌어보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마지막 지연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발표되기 직전에 이제 출석 요청을 만약에 대통령 측이 하게 된다면 예. 이걸 또 날짜를 조율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2달이나 지낸 상황에서 낸다는 게 명백한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헌재가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의 출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헌재법의 52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나올 수 있고 또 그때도 안 나오면 그냥 이 대리인단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2번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헌재는 불출석을 전제로 그동안 변론을 진행해 왔고요. 또 이미 2달이 지날 동안에도 한 번도 출석 의사를 추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와서 대통령 측이 출석하겠다라고 밝힌다 해도 이 헌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예.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그 법조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헌재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론전에 이용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헌재가 불공정하다 뭐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군요.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 어제 촛불 집회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촛불 민심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15차 촛불 집회엔 주최 측 추산으로 서울 75만 명 등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모여 지난주보다 2배 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대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함께 탄핵 기각설까지 불거지면서 촛불이 다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촛불 집회는 처음으로 1박 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하룻밤을 보낸 뒤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합류한 겁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전까지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1,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이달 25일엔 전국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친박단체 등 대통령 지지자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500m 떨어진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북도 방연비행장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500km 넘게 날아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유선희 기자, 우선 정확하게 어떤 탄종인지 우리 군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미군과 함께 위성사진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9.5 정도인 노동급보다 빠르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합참은 노동급보다 한 단계 위인 무수단급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무수단급 미사일에 액체 연료가 주입된 꼬리불꽃 모양이 아니라 고체 연료가 주입된 꼬리불꽃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개량된 신형 무수단급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존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썼는데 이번에는 고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개량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 이 액체 연료 주입 과정이 위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은폐 성능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미사일이 사전 예고 없이 발사가 됐고 또 꼬리 불꽃 모양도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이 개량된 미사일을 북한이 선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선 새 기술로 도발에 나선 셈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을 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AI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응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나흘 뒤인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고 또 다음 달에는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대기 태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일본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두 정상에게 전해진 것은 플로리다의 고급 휴양지에서 골프를 즐기고 부부 동반 만찬을 시작한 시각. 두 정상은 식사를 마친 뒤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s behind Japan, its great ally, 100%. 3분도 채 안 되는 공동회견을 긴급 개최한 것은 두 정상이 골프를 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는 데 대한 국내외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허를 찔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 등의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일본 지지만 간략히 밝힌 것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닌 만큼 일단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관련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발사라며 미국의 향후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취임 후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호남은 이번에도 야당 대선 후보 선출에 키를 쥔 것이죠.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에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 호남에서 야권의 적통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전주,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를 찾은 겁니다. 문 전 대표는 대세론을 앞세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저도 지지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안 지사는 정권 교체에 적임자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그것이 2017년 저의 도전이었으면 합니다.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호남은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의 첫 관문입니다. 이런 호남에서 문 전 대표는 여전히 3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남에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11%포인트 상승하면서 상승세는 꺾인 상황입니다. 호남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북을 찾아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드론 교실을 찾았고 바른정당 주자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전략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반대하는 연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가 먹히지 않는다. 언론의 90%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결국 학생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특성화고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일 종업식 훈화 자리에서 이 학교 곽일천 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합니다.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한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여론, 법치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문화예술인이 화이트리스트인데 이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이어진 훈화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90% 이상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인 의견과 심지어는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민들을,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곽 교장에 항의합니다. 학교 장이시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곽 교장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비협조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오늘도 구제역 발생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곳은 세 번째 발생지였던 경기도 연천입니다. O형인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A형인데 돼지로 전염됐던 베트남 구제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 젖소농가 구제역은 나머지 4개 농장에서 나온 O형과는 다른 A형 바이러스 구제역입니다. 지금껏 국내에서 A형 구제역은 소에만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도 소에만 접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은 소와 돼지 모두에 전염됐고 방역당국 조사 결과 연천과 베트남 구제역 바이러스는 99.8%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 농가들은 당장 초비상입니다. 항체가 없는 돼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지만 물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99만 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달 말에 약 160만 두를 지금 가져올 계획입니다. 아직 A형 백신 접종을 못한 소도 208만 마리여서 당국은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백신 수입도 고려 중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충북 보은에서는 6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발생 농가에서 2.4km 떨어진 한우 농가로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소 3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4대강 사업의 후유증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 하나가 심각해진 녹조 현상이지요. 그 대책으로 대형 보해 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예전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부터 녹조를 막기 위해서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2조씩이나 들어간 4대강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4대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던 지난해 여름, 국토부는 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는 펄스 방류 등이 녹조 현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방류 직후 녹조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수문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한 결과 올해부터 정부가 녹조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호 방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시범적으로 수위 하한선을 기존 13.7m에서 11.6m로 2m 이상 내립니다. 대부분 보들의 수위를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결과적으로 물이 멈춰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홍수기 때 했던 관련 대책들도 올해부터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 수질 관리를 애초 계획대로 보를 유지하면서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생태계와 수질만 악화시킨 채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의 주머니는 늘 썰렁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들이 이용하는 게 이른바 알바버스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알바버스에 함께 타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텅 빈 피트니스 클럽. 바닥에 널브러진 운동기구를 정리하는 대학생 김규태 씨의 손이 분주합니다. 청소기까지 돌리면 비로소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게 보니까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네, 3개. 3개. 네,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이거는 7시부터 11시까지.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대중교통이 끊겨 주로 택시를 탔는데 요즘은 일명 알바버스를 자주 탑니다.
시간에 쫓기고 주머니도 가벼운 심야 알바생들을 위해 취업 포털 사이트와 실시간 버스 공유 업체가 기획한 콜버스입니다. 늦게 끝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네. 분들이 뭐 새벽 3시, 4시에 끝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은 얼굴에 딱 티가 나요. 밤 8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임희중 씨도 새벽 2시에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시급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대학 등록비도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는 게 많아갖고 금전적으로. 지친 일상이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표한 거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니까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 고단함 속에서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어 청춘은 내일도 달립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아들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당 대변인과 부산시 당위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참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 장모군은 한 청소년 음악방송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지만 방송 직후 각종 비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흑인 청년을 성폭행한 뒤로 폭동이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4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은 에펠탑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 시위대로 보이는 괴한들에게 돈과 여권 등을 빼앗겼고 일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 200m 앞에서 지하 통로 벽에 붙어있는 대형 환풍기가 전동차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가 급정거하고 일부 승객은 유리창 파편을 뒤집어섰습니다. 승객 150여 명은 비상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상점 20곳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초등학교 동창 22살 김모 상병과 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상병은 20여 초 만에 상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를 들고 나왔고 신 씨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일요 플러스 시간입니다. 내일 출근할 땐 뭘 입나? 아침엔 또 무슨 반찬을 하나?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요즘은 심지어 취미까지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꼬박꼬박 문 앞에 가져다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고르는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뀐 시대의 또 다른 풍경이겠죠. 오늘 일요 플러스는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취재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현관에 걸려있던 와이셔츠가 하나둘 새 옷으로 바뀝니다. 셔츠를 몇 벌 이상 구입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세탁하고 다려서 6개월 동안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밤사이 수거한 셔츠는 세탁과 다림질을 거쳐 말끔한 옷으로 주인에게 다시 배달됩니다. 매일 입는데 그게 이제 그 주말마다 다리는 게 조금 이제 스트레스였었거든요. 또 이제 일요일 날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거까지 생각하면 크게 부담되거나 더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기 배송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먹거리입니다. 이 마을의 여성 농민들은 텃밭에서 농약 없이 키운 농작물 꾸러미를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배송합니다. 장 보러 갈 시간이 부족한 도시 맞벌이 가정에서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이번 주 꾸러미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부나 나물, 계란, 잡곡이 들어있는데요. 꾸러미 구성은 매주 달라집니다. 발품을 덜어줄 뿐 아니라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 정은영 씨에겐 한 달에 한 번 취미가 배달됩니다. 요즘 빠져있는 취미는 차륵공예입니다. 매달 다른 취미용품을 담은 상자가 도착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힘들어서 널브러져서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상을 좀 더 재밌게 해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쉽게 다가가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정기 배송 전문 업체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꽃이나 침구, 반려동물 용품 등 생활 곳곳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과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소비자들은 선택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습니다.
일일이 꼼꼼히 들다져봐도 되는 그 강아지 특성에 맞춰서 그 좋고 안 좋고를 좀 판단해 주는 게 좋고, 성분도 정확히 뭐가 좋은지 하도 많은 게 있으니까요. 업체도 일정 규모의 단골을 확보하는 셈이라 재고 부담을 줄여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와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향을 보다 분석을 강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만큼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취소가 가능한지 등 이용 약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 나의 패턴과 맞으면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의 부담을 줄이려고 선택한 정기 배송 서비스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할지 또 다른 선택의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요 플러스 강나현입니다. 야구 월드컵 WBC 대표팀이 전지 훈련을 위해 오늘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두산의 김재호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팀워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은 대표팀을 환영하러 나온 지역 인사들과 팬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대표팀이 훈련에 전념하도록 무게 5톤에 가까운 장비들도 공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표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김인식 감독의 인터뷰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김 감독은 전지훈련 시작과 함께 두산 김재호를 주장으로 선임하며 구심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재호는 지난해 두산 주장이자 유격수로 소속팀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무게감을 지금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야구대표팀은 내일부터 이곳 구시카와 구장에서 팀 훈련에 돌입합니다. 꿈의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주전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흐려져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쯤 중부 곳곳에 비가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